네,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노리틱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오늘날의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많다는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실제 익스플로이트를 짜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워낙 뛰어난 해커분들이 많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모노리틱하다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웹서버라든지 이런 복잡한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버추얼 메모리 주소 공간 안에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탑재되는 형식으로 디플로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위험성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시면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JPEG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JPEG 코드를 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라이브러리들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 프로그램들은 이런 디펜던시들이 굉장히 많이 엉켜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모노리틱한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취약점이 소프트웨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이런 취약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위험해지는 문제를 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2014년도에 있었던 하트블리드 사태이죠.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로 큰 문제였어요. 하트블리드가 무슨 문제냐? 문제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취약점은 아니에요. TLS에 있는 옵셔널한 기능 중에 하트비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서버에 주기적으로 패킷을 보내면 서버가 나 살아있어 라고 특정 내용들을 보내주는 기능인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옵셔널한 기능인데 여기에 버퍼 오버리드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퍼 오버리드 간단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들은 서버 프라이빗 키를 메모리에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TLS 라이브러리 다 쓰잖아요. 웹브라우저도 쓰고 웹서버도 쓰고 웹에서 동작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같은 라이브러리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한번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때쯤부터 아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컴파트멘탈리제이션 연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센시티브한 코드 다시를 이런 위험한 디펜던시의 가지 속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솔루션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트레디셔널한 솔루션으로는 프로세스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프로세스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컴포넌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프로세스로 띄워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권한을 분리할 수 있고 위험성을 컨테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워낙 많은 컴포넌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 구조를 살펴보시면 HTML 파서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엣지 다른 렌더러 이런 것들이 각각 프로세스로 띄워져서 정리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로는 오픈 SSH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워낙 민감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부터 권한을 분리해서 실행되게 하고자 이 프로세스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여기에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애초에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다른 프로세스로 띄워서 서로 간의 IPC를 통해서 통신하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 몇백 명의 개발자를 갖춘 구글 개발자 팀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개발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사실 저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혈대시부터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디플로이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경우가 인프로세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내용이고요. 프로세스로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그 중요 요소들을 정리하거나 서로 컴파트먼트로 분리를 시키거나 하는 정도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중요한 자료는 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취약점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어택 서비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IPI라고 이제부터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IPI 구성을 위해서는 파인드인간 하드웨어적인 분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 전통적인 페이지 기반의 분리 방식이 있잖아요. 페이지 하나를 저도 못하게 퍼미션을 바꿔버리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메모리 페이지를 권한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능 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제 IPI 기술을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인텔에서 내놓은 PKU라는 기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PKU는 굉장히 메모리 퍼미션을 빠르고 싸게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메모리가 매핑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플래그를 도입을 해서 16가지의 어떤 마치 메모리를 색칠을 하듯이 메모리들을 구분할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게 이 PKU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사용법은 굉장히 스트레이트워드하죠. 라이브러리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10개를 각각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는 접근을 못하고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하드웨어 기능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많은 기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고 또 시큐리티 어나리시스를 했을 때 공격자가 이걸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식의 보안의 취약점들을 제시하는 공격 논문들도 같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한 가지 좀 이런 방식의 맹점은 시스템 콜 같은 외부적인 메모리 외의 어택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페이지들을 잘 보호해봤자 공격자가 엠맵이라는 시스템 콜을 볼 수 있으면 그냥 페이지를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ROP 같은 상황에서 가짓을 이용해서 메모리 맵핑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런 취약점들을 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나오게 된 연구들이 유지닉스나 제니 같은 연구들이요. IPI를 위해서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니터를 도입을 하자.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 폴리시를 프로세스 전체에 적용하는 그런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아마 세콤 같은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콜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콜 필터. 이제 여기서 선보이는 아이디어는 이 시스템콜 필터가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PKU를 통해서 여러 도메인으로 나눴잖아요. 프로세스. 그래서 걔네들에 맞게 폴리시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레퍼런스 모니터를 만들자라는 게 제니 같은 부분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내용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필요한 토픽이 있는데요. 아마 보안 이론 수업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를 만들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자르면 이게 ACL이라고 하는 방식. 지금 리눅스는 ACL 방식을 쓰죠. 파일 시스템 권한 관계.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 capability라는 게 탄생하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은 이 리소스를 누가 접근할 수 있냐를 관장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구현하죠. 파일의 유저가 열려있고 퍼미션들이 있는데, 이 capability라는 거는 이 매트릭스를 반대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 유저가 뭘 접근할 수 있냐를 통해서 보안을 액세스 컨트롤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가진 토큰, 내가 이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다는 토큰이 무결성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non-forgeable한 토큰이 있어야만 이 방식이 동작을 하고, 그래서 오늘 다룰 논문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이 보완하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기술적으로 너무 스페시픽해서 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논문에서 사용하는 신기술 중 하나가 이제 ARM에서 새로 도입된 포인터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그래서 이 논문이 ARM이 이런 기능을 ARM이 그럼 개발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스탠포드에서 발표했던 CCFI라는 논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구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CFI의 내용은 포인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이제 보통 네트워크 시큐리티에서 패킷의 인테그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을 달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포인터에도 어센티케이션 코드를 달아서 다시 메모리에서 들어올 때 검증을 하자는 게 CCFI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메모리를 네트워크에 언트러스티드 미디엄 있잖아요. 인터넷은 언트러스티드 미디엄이잖아요. 나랑 그 리시버 사이에 존재하는 언트러스티드 미디엄인데, 함수 간에 이제 포인터를 주고받는 구조가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 우리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의 어센티케이션 코드를 달자는 게 핵심 아이디어고, ARM의 이런 새로운 부분은 그걸 하드웨어로 구현해서 빠르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아마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iOS, macOS 리버싱하고 익스플로이트 잡으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요거 들어가기 시작했죠. 요거를 이용한 리턴 어드레스, C++ 같은 거에서 D테이블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게 실제로 애플 OS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 짜보신 분들은, 최근에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사용하는 기술이 메모리 태깅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 버추얼 어드레스 포인터 주소에 상위 쓰이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태깅을 하는 방식. 또 요 앞에 나왔던 그 포인터 어센티케이션도 쓰이지 않는 비트를 이용하는데, 그 쓰이지 않는 공간을 둘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4비트 태그를 달고 16바이트 단위로 메모리에 또 같이 이렇게 태그를 달면 메모리 적용 시에 두 개 태그를 비교해서 액세스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PKU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색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터 이색과 메모리 이색이 맞아야 작동이 돼요. 저희가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두 가지 기능을 좀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네이블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 태그된 포인터를 그대로 사인을 해서
맥을 붙인 다음에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ARM 8.5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 케이퍼빌리티랑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리소스에 대한 티켓 같은 걸 내가 갖고 있고, 그거는 어떤 암호화 키를 통해서 사인이 있기 때문에 변주할 수가 없고, 이게 케이퍼빌리티와 굉장히 흡사한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키텍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observation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케이퍼빌리티 기반의 프로세스 내부 도메인들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OS 커널과 컴파일러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포인트 어센티케이션 키, 그러니까 사인을 할 때 사용하는 키를 도메인마다 부여를 해서 각각 도메인이 나눠지도록 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강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논문들은 메모리 보호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레퍼런스 모니터의 필요성을 익히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하나의 어떤 보안 스킴을 통해서 코헤런트하게 자연스럽게 융합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커널이나 컴파일러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문 전체적인 이제 동작 흐름도고요. 하나씩 이제 짚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메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메인은 도메인의 정의는 특정 위험한 중요한 데이터를 감싸고 있는 특정 코드 구간, 컨트롤 플로우에서 서브그래프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고, 각 도메인은 포인트 어센티케이션 키를 유니크한 키를 갖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코드는 이제 저희 용어로 앰비언트 도메인이라고 편의를 위해서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의 키라는 거는 그 도메인의 어떤 권한과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도메인을 스위칭함으로써 도메인 A가 도메인 B의 리소스를 건드릴 수 있고, 또 B가 C의 리소스를 건드릴 수 있도록 분리를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퍼빌리티 토큰 레퍼런스입니다. 저희 아키텍처에서는 두 가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레퍼런스 타입들이 폴지를 할 수 없는, 변조 및 복사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보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어센티케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FD 레퍼런스와 실제 포인터들이 사인이 돼서 변조할 수 없고 오브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FD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픈했을 때 나오는 그 FD가 뭐고요? 그냥 인테저죠. 그래서 좀 저희가 지원하는 레퍼런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앰비언트고 하나는 도메인 프라이빗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레퍼런스입니다. 도메인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이 도메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도메인의 키로 서명이 된 레퍼런스들을 이용합니다. FD와 포인터들이 이 도메인의 키로 서명이 되는 구조고, 나머지 앰비언트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의 모든 리소스가 들어갈 수 없게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STD 아웃 같은 거는
모두가 써야 되잖아요. 프린트F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앰비언트에 속하는 리소스의 예제이고, 도메인 프라이빗 그 오브젝트들의 예제는 뭐 서버 프라이빗키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심의를 드려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겠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도메인 간의 리소스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터 어센티케이션 키는 커널만 관리할 수 있도록 ARM 아키텍처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 현재 도메인 키는 도메인 B의 키가 현재 들어가 있고, 도메인 B의 키가 액티베이트 돼 있을 때는 도메인 B의 키로 그 서명된 파일 디스크립트나 포인터들만 밸리드 하겠죠. 이런 경우에만 어센티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 스위칭 메커니즘을 통해서 도메인 B에서 도메인 B가 활성화되게 되면, 반대로 이제 도메인 B의 키로 서명됐던 키들은 이제 더 이상 키가 맞지 않으니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 도메인 A의 키 리소스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네, 역시 이제 다음 도메인으로 옮겨가게 되면 또 이제 다음 도메인의 레퍼런스들만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스위칭을 통해서 도메인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각 포인터와 디스크립터가 어떻게 이제 사인이 되고 인증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뒤에 이제 컴포넌트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명은 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맥이 맞습니다. 여기서 서명을 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스위칭 그 도메인 키들이 네. 커널만 만들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가정인데, 네. 도메인 스위칭은 어디서 가지고요? 도메인 스위칭도 마찬가지로 커널만 해서.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파일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기능을 관장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입니다. 실제 그 커널은 우리가 만든 이런 도메인이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레퍼런스 문서가 이런 액세스 컨트롤 퍼블리시를 인포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레퍼런스 모니터가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이제 키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콜을 날리면 레퍼런스 모니터가 가서 키 스위칭을 해주는 게 레퍼런스 모니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요. 파일 시스템의 액세스 컨트롤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 리드 같은 시스템 콜들을 인터셉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관련 시스템 콜들을 인터셉트를 해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 케이퍼빌리티화된 FD 파일 디스크립터죠. 저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어센티케이션 코드는 말 그대로 이 FD에 대한 백값을 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액티브한 도메인의 키를 통해서 선언된 어센티케이션 코드 값이 저 위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D라는 비트는 이 FD가 도메인이냐 앰비언트냐 그걸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메인, 앰비언트 도메인은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DA라는 키를 사용합니다. 이제 KDB가 도메인 스위칭을 할 때마다 변하는, 그러니까 이게 D가 만약에 0이면은 DA로 인증을 하게 되고, D가 1이면은 DB 키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앰비언트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도메인 프라이빗이면 해당 도메인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킹한 시스템 콜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도메인을 오픈을 하면 이 도메인만 쓸 수 있게 FD를 서명을 해서 올려주고 반대로 뭐 with 시스템 콜이 FD 아르규먼트를 달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식으로 우리가 도메인이 자기가 가진 파일 리소스 내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성능적인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들은 레퍼런스 모니터가 기존 논문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파일을 소유하고 있고 어느 파일을 현재 열어서 이 FD가 누구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북키핑을 통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FD 자체에 이 어센티케이션 코드가 달리기 때문에 저 어센티케이션 팩을 인증하는 인스트럭션 한 번만 누르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형태로 액세스 컨트롤, 케이퍼빌리티 형태의 액세스 컨트롤을 구현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게 이제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이 디자인의 축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포인터를 그런 검증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사실 큰 챌린지들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MT 기능을 이용해서 도메인이 생성하는 스택과 힙 메모리를 모두 태깅.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할당이 되지만 이제 포인터 변조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인터 세티케이션 없이 태그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태그를 1이라고 만들어서 갈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태깅과 포인터 어센티케이션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힙 엘로케이터랑 이제 함수 프롤로그, 에필로그에서 태깅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관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포인터 세티케이션을 적절한 시점에 씌울 수 있을까? 그게 또 디자인을 하는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T랑 그 PA가 같이 이해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미래의 암 아키텍처에서는 메모리 태그와 그 PA가 저런 식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점이 태그도 함께 이제 맥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태그도 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스택과 힙을 태깅하는 장치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힙 엘로케이터나 컴파일러가 함수 진입 시점에 이제 만들어주니까 태그는 됐다고 가정을 하고 사인을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서 힘든 컴파일러를 건드리게 됐고 대략적으로 흐름 도는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 베리어블이 센시티브하다, 내 도메인 안에서 사용할 센시티브한 베리어블이다 라고 애노테이션을 하면 데이터 플로우 어나리시스를 해서 이 베리어블들이 흘러가는 다른 베리어블들을 다 찾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 주어진 함수 내에서 센시티브한 베리어블들을 찾고 이제 그 함수들, 그 베리어블들에 대한 로덴 스코어는 그 도메인의 키를 사용해서 사인과 어센티케이션을 하도록 해야 이 포인터를 다른 도메인이 쓸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붙인 도메인 어웨어 인스트루멘테이션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이 이제 이게 케이퍼빌리티 기반 보안 기법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퍼빌리티는 하려면은 보안에서 주로 얘기하는 컴플릿 미디에이션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터만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포인터가 사인되어 있어야만 액세스 컨트롤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임의의 값으로 붙여서 사용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모든 포인터 사용을 인스트루멘트 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컴파일러를 통해서
프로그램 전체의 모든 로덴 스토어를 인스트루멘트하는 식으로 구현했고, 그 중에서 그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베리어블들은 도메인 키로 사인과 어센티케이션이 되게 이런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인터가 밑에 그 코드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도메인 파일이 한 포인터들에 대한 처리고, 오른쪽이 그냥 앰비언트한 포인터들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이제 그 포인터가 스택이나 힙으로 들어갈 때 B키로 설명을 해서 저장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앰비언트는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A키로 설명을 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이 내 도메인이 아닌 상황에서 남의 포인터를 갖다가 쓰게 되면 이제 B키가 낫지 않게 되니까 포인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크래시가 나고 이거가 도메인 스위칭 말씀하셨는데 스위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키만 변하고, 레지스터에 있는 키만 변하고, 팩 DB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 레지스터 설정이 나와요. 이거를 위해서 시간 그거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 부분은 뒤에서 그래프와 함께 설명드려도 돼요. LLVM 컴파일러를 이제 그 다음에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코드를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고, 실제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이걸 써서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진입하는 저희 API는 capacity enter라는 함수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도메인 ID를 넣으면 이제 그 도메인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도메인의 키로만 설정된 FD와 포인터들이 생겨나고, 다른 도메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레퍼런스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코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돔 프리브라고 된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저게 이제 요 베리어블이 그 센시티브한 베리어블입니다. 도메인 키로 설명을 해다오라고 컴파일러한테 디렉션을 주는 애노테이션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뒤부터는 한번 저렇게 설명이 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찾아서 이제 계속해서 보호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게 라이프 사이클 프로텍션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키가 들어있는 패스, 파일 시스템에서의 패스가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게 이 보호되는 라이프 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 키 패스를 통해서 파일을 오픈할 때는 아까 레퍼런스 모니터가 FD를 사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인된 FD가 오게 되고, 사인된 FD를 통해서 이제 리드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거기서 어센티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런 파일에서 읽어온 그 베리어블은 자동으로 이제 트랙이 돼서 그 포인터들도 이제 사인이 되도록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파일의 시스템에 대한 패스로 시작해서 FD를 얻고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거는 포인터를 사용하잖아요.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케이퍼빌리티 스킴으로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테이션을 하는 부분인데, 사이퍼텍스는 그 시크릿이 아니잖아요. 암호화된 결과는 시크릿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크릿이 아니기 때문에 앰비언트 도메인에 해당되는 레퍼런스고, 앰비언트의 레퍼런스는 DB키가 아닌 DA키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동작은 같지만 사용되는 키가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모델을 수립을 하였고, 자세한 구현 내용은 좀 아무래도 톡에서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어려웠던 점들을 하이라이트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리얼월드 프로그램이랑 컴패터블하게 만드는 부분은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안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예제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큰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거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memset 쓰시잖아요. memset 0 이거를 많이 쓰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컴파일러가 이게 포인터인지 찾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포인터로 인식이 돼서 자동으로 트랙이 됩니다. memset 0 같은 거는 하게 되면 포인터로 인식이 안 돼서 컴파일러가 추적을 못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구현을 가장 어렵게 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리스틱들을 넣어서 해결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문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리뷰어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시큐리티 어널리시스가 충분하지 않다. ROP를 통해서 키를 내가 사인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나 혹은 뭐 안내는 변명 이런 것들을 좀 잘 담는데, 그러니까 시큐리티 어널리시스를 되게 시스테매틱하게 하는 데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런 구현 내용은 논문에도 있고,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저희 구현물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벤치마크도 하고 실제 프로그램 3개를 토킹해서 진짜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PA라는 기능이 현재 지원되는 CPU가 사실 애플 M1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맥미니 기계에다가 그걸 지원하는 특이한 리눅스가 있어요. 아사히 리눅스라고 M1에 맞는 리눅스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실험을 보려고요. 그래서 PA는 이제 그 애플 프로세서에 서포트가 돼서 다행이었는데, MT는 사실 스펙이 나온 지 지금 3, 4년이 넘어가는데 실제 디바이스에는 탑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에뮬레이트 하는 식으로, 그래도 성능 구하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고, 이 전체적인 이제 커렉트네스는 QEMU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웹서버에 적용한 예제고요. 여기서 도메인은 제 도메인이 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지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식을 그려봤고, 서버가 프라이빗 키를 열어서 사인된 FD를 받고, 사인된 FD로 메모리에 올린 후에 최종적으로 처리된 프라이빗 키에 대한 포인터를 얻은 시점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세션을 맺는 부분과 그 서버 프라이빗 키를 이니셜리제이션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계를 했고, 여기서 오늘 톡에서는 좀 얘기를 못했지만 델리게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로 인증을 한 다음에 네가 내가 아는 돔 세션이 맞으면 내가 내 레퍼런스를 위키로 다시 설명해서 보내줄게. 이게 케이퍼빌리티에서의 델리게이션 개념인데, 이런 내용을, 이런 기능을 넣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 서버 프라이빗 키는 불려오는 시점부터 메모리에 올라가고 사용되는 시점까지 2개의 도메인을 보면서 굉장히 파인그레인드하게 아이솔레이션이 되겠죠. 이런 구조.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모티베이션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파트블리드 같은 구조를 좀 이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능인데요. 저희가 이 성능 측정을 저희에게 적용된 웹서버와 적용되지 않는 웹서버를 가지고 프루프옷을 좀 제거하는데 전체적으로 성능 저하는 싱글 스레드 같은 경우는 17% 그리고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는 13%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출석화를 보면 안정화가 된 후의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퍼포먼스 레버리지라고 보여주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기존 연구랑 비교했을 때 기존 연구는 대부분의 오버헤드가 도메인 스위치하는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PKU 같은 기술은 도메인 스위칭하는 게 느리기 때문에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많은 사이클을 통과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스위칭은 값싸게 할 수 있는데 각각 레퍼런스 체킹하는 데 많은 오버헤드가 모든 포인터 뉴스를 다 인스트루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이 좀 메모리 인텐시브 해줄수록 좀 느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분석도 저희가 좀 자세히 해서 논문에 실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됐던 시큐리티 문제들은 도메인 임퍼스네이션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ROP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이 도메인 진입을 해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쁜 짓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방어법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키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아까 태그를 내가 조작할 수 있으면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많은 이제 보안 문제들을 자세히 다뤄서 찍었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박수로 PA 서버에 어드레스랑 키 말고 솔트를 쓰는 거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인 시점하고 베리피케이션 시점에서 솔트가 동일한 컨택트를 갖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모디파이어 관련 질문인 건데, 네. 여기서 좀 생략된 부분이 그 사인을 할 때 사실은 이 모디파이어라는 어떤 랜덤한 값을 넣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쓰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이유가 아까 퍼포먼스에 최적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외해버리는 게 사실 성능 향상,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디파이어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는 동일한 함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다고 하면 네. 같은 사인을 가진 같은 오브젝트가 해석되지 않는 MT 같은 경우가 있고 네. 그 부분은 그래서 MT와 PA로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니셜리제이션을 타입 세입하지 않게 하는 예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스크립트 같은 것처럼 연결해서 램셋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형태로 치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손쉽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려웠던 챌린지가 스택 스피드라는 부분. SE 포인터가 이제 레시피에서 스택으로 빠져나갈 때 그런 것들이 컴파일러에 표시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컴파일레이션 프로세스가 굉장히 뒷부분이 돼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그 캐퍼빌리티 리스트 할 때 네. 보통은 이제 유저랑 리소스가 있으면 리소스가 유저 리스트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려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네. 리소스가 유저 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어떤 옵 시스템, 뭐 프린터 모듈을 건드릴 수 있고 아니면 OS가 유저가 돼서 또 다른 리소스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임플리케이션 프로블럼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교수님 쪽에서는 그런 리소스가 오브젝트가 유저로 가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OS가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유저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캐퍼빌리티는 이제 그 유저한테 리소스 권한을 유저의 센트릭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저가 오브젝트가 유저로 또 들어가서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저희가 다루는 그 오브젝트 종류가 파일이랑 포인터 두 가지가 봅니다. 그렇죠. 네.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제, 그게 발생 안 하는데 사실은 캐퍼빌리티 리스트에 대한 원래 문제가 의사할 것 같은데 네. 여기 너무 선명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 다른 도메인 간에 평판을 점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점이나 점프 같은 네. 예외 처리 있으면 실내도 있으면 다른 도메인 간에 점프가 발생하는 그런 예외입니다. 다른 도메인 간의 점프라는 건 실제 그 PC의 위치 점프를 얘기하십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예외가 발생을 하면 네. 도메인을 하고 네.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한 사실 논문에 있는 자세한 내용인데 딱 그 정해진 코드 주소에서만 도메인 스위칭이 바로 어센티케이션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점은 도메인별로 키가 하나씩 있고 생성을 하려면 자동으로 생성이 사용자들의 개념을 생성해서 아, 지금은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때 도메인 개수에 맞춰서 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랜덤 값으로 형성. 네. 이런 스케일에 맞춰서 OS 스케줄로 가는 프로세스 스케줄로 가는 스케줄로 해요. 하이라면 네. 아, 네. 사실 추가적인 오토메이션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아, 네. 네. 이거 뭐 생용으로 회사에서 얘기되는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뭐 쓰겠다는 데는 있어요. 아, 회사에서 네. 있으시면 너무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네. 다른 설명 없으신가요? 저는 하나 정도 아, 네. 같은 질문을 그 웹사이트 같은 쪽으로 모자와 네. 이런 거 평가 방법. 평가가 1% 받아가는 얘한테서 모자란 게 있습니다. 이런 평가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변명을 하자면 C가 너무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프로그래머가 어떤 패턴으로 코드를 짤지 몰라서 이제 100% 호환성이라는 경우는 좀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픈SSH나 엔진X, 리브SSH 세 가지 한에서는 큰 문제 없이 컴파일을 했고 다른 것들도 웬만하면 잘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시겠습니다.